100만 정 이상 생산된 기관총계의 AK, PKM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냉전시대에 태어나 아직도 현역인 PKM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PK 기관총은 AK만큼이나 높은 신뢰성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초기형인 만큼 여전히 개량할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너무 무겁다는 점을 지적받았고, 이에 따라 1969년 중량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까지 단순화해 생산성을 높인 PK의 현대화 모델 PKM이 개발됐습니다. PKM은 무슨 마법이라도 쓴 건지 PK에 비해 무려 1.5kg이나 가벼워졌고 삼각대는 3.2kg이나 가벼워졌는데요. 이는 거의 기관단총이나 소총 하나 무게로 아주 파격적인 다이어트를 한 거였습니다. 이런 PKM이 등장하면서 소련군은 미군의 M60 기관총보다 훨씬 신뢰성이 높고 가벼운 범용 기관총을 자랑할 수 있게 됐죠. 덕분에 PKM은 드론이 날아다니는 오늘날에도 러시아군의 제식 기관총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PKM의 시작은 2차 대전이 끝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차 대전부터 소련군의 끝없는 고민은 바로 믿을만한 기관총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덱타료프, 실린 등 당대를 대표하는 총기 장인들이 개발했던 DP, 데샤카, SG-43 등의 기관총들은 독일군의 MG-42와 비교하면 약했습니다. 소련군은 화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PPS-H-41 등 기관단총을 많이 뿌렸지만 그런데도 분대 규모 전투에서 독일군을 압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1946년에는 곧바로 DP를 개량한 RP-46이 실전 배치됐지만 여전히 차기 소련군의 범용 기관총으로 쓸 기관총은 필요했는데요. 이에 따라 포병 지도국이 주도해서 1947년에는 게오르기 가라닌과 바실리 덱타료프가 각각 시제 기관총들을 만들었죠. 그 결과 만들어진 것들 중 덱타료프 모델이 개량 사항을 적용한다면 쓸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덱타료프 모델은 개발자인 덱타료프가 사망하면서 자연스럽게 개발이 중단되고 말았죠. 이렇게 소련의 차기 기관총 개발이 지연되는 사이 미국은 MG-41을 바탕으로 시제 기관총을 개발했고 결국 1957년 M60을 제식 채용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소련은 1955년 당시 소련군이 가진 모든 경기관총과 중기관총을 모두 교체할 차기 통합기관총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켰습니다. 이미 1953년부터 중기관총 개발 경험이 있던 니키틴은 소콜로프와 팀을 이뤄 신형 기관총을 개발 중이었기에 차기 기관총 사업에 해답을 내놓을 수 있었는데요. 니키틴 소콜로프 콤비는 1956년에 첫 시제 모델 TKB-521을 선보였고 이외에도 실린 페레루셰프 기관총과 가라닌의 신형 기관총이 차기 통합 기관총 사업에 참여했죠. 1956년부터 진행된 시험평가 결과 가라닌 기관총은 명중률에, 실린 페레루셰프 기관총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오직 TKB-521만이 쓸만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하지만 이조차 소련군이 요구했던 작전 요구 성능을 맞추지 못해 시험평가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즉 가능성은 충분했지만 야전 성능은 의문이라 포병 지도국은 TKB-521의 설계를 더욱 가다듬기로 방향을 정했는데요. 포병 지도국은 1957년 상황을 해결할 전문가로 AK-47을 개발한 소련의 국민적 영웅인 미하일 칼라시니코프를 투입하기로 정했죠. 당시 칼라시니코프는 RPK 경기관총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완전히 새로운 기관총을 개발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기보단 TKB-521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노하우를 녹여내 실전적 성능만을 높인 모델인 PK의 시제 총기를 1959년에서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1년 최종 시험평가가 끝났을 때 승자는 예상했던 대로 PK였죠. 이미 1956년에 시제 총기가 나와 꾸준히 개발되었던 TKB-521보다 PK는 훨씬 더 우수했습니다. 우선 PK는 기존의 RP-46 탄띠를 그대로 쓸 수 있었고 피스톤과 가스관 사이의 차이에도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또 물속에 담갔다가 꺼낸 상태에서도 잘 발사됐으며 발사 후 화약 찌꺼기도 PK 쪽이 훨씬 적었고 총기 수입도 훨씬 편리했는데요. 부품의 내구성도 PK 쪽이 훨씬 더 높은 데다 전체 중량은 300g 정도 더 가벼웠죠. 결국 1961년 10월 20일 소련 장관회의 명령에 따라 PK는 소련 육군의 제식 기관총으로 채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1961년 12월 28일
PK와 PKS는 국방부 지시에 의해 포병 지도국 분류명 6P6과 6P3으로 채용됐고 이듬해 12월 2일 전차용 기관총인 PKT는 6P7로 제식 채용됐죠. 그렇다면 이런 PKM이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PKM은 전장 1192mm에 중량은 7.5kg이며 작동 방식은 가스 피스톤 오픈볼트이고 발사 속도는 분당 650발에 유효 사거리는 1000m, 최대 사거리는 3800m입니다. PK와 PKM은 발사 준비 상태에서 노리쇠가 열려있는 오픈볼트 방식의 기관총인데요. 오픈볼트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사격으로 뜨거워진 약실에 탄환이 장전되었을 때 높은 온도 때문에 방아쇠를 당기지 않아도 발사되는 쿡오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물론 작동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가스 피스톤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칼라시니코프가 AK 시리즈에서 사용하던 롱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을 기관총에 맞게 개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은 피스톤이 총열 위로 올라가는 AK와는 달리 PK와 PKM에서는 피스톤이 총열 아래로 향하며 탄티 급탄식이므로 탄환을 위에서 아래로 끄집어내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PK와 PKM의 급탄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되며 이에 따라 발사된 탄피는 좌측 아래로 배출되는데요. 보병이 휴대용 경기관총으로 쓰면 100발들이 탄통을 쓰고 차량에 장착하거나 고정진지에서 쓰면 200발이나 250발들이 탄통을 쓰죠. 다만 탄통의 무게가 만만치 않은데 100발들이 탄통이 3.9kg, 258 탄통이 9.4kg, 200발 탄통이 8kg에 이르지만 신형 탄통은 살짝씩 가벼워졌습니다. PK는 경기관총과 중기관총 역할을 동시에 맡은 범용 기관총으로 1961년에 채용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칼라시니코프의 총기를 생산하던 이젬스크 공장들은 기존 AK와 RPK의 생산량만으로도 벅찼으므로 PK의 양산은 덱테료프 공장에서 담당하게 됐죠. PK는 2차 대전 시기의 기관총을 모두 교체하면서 미국의 M60에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기관총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9kg에 이르는 PK의 무게는 장병에게 불만의 대상이었고 이에 따라 총열의 강성을 줄여서라도 가볍게 만들어보려 했습니다. 그렇게 1969년부터 보급된 PKM부터는 중량이 7.5kg으로 1.5kg 줄어들었으며 당시 미군의 M60이 10.5kg인 것에 비하면 솜털같이 가벼운 무게였는데요. 하지만 장점만 있을 순 없는 법인지 PKM의 총열은 좀만 연사해도 쉽게 뜨거워지고 총열 확장 때문에 명중률이 심하게 떨어졌죠.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좋다는 이유로 소련군은 PKM을 기합으로 썼습니다. 소련군은 아프가니스탄 전선에서 PKM을 써봤지만 실제론 장거리 교전으로 오히려 대자카나 NSV, KPV 등 중기관총을 가져다 쓰기 일쑤였습니다. 이후 체첸 내전에서도 PKM이 사용됐지만 실전을 거듭할수록 PKM의 총열은 욕을 더 먹었고 결국 러시아는 PKM의 개량형을 개발해 총열을 강화하고 전체적 신뢰성을 높였는데요. 이에 따라 PKP 페체네크가 2001년부터 실전 배치됐고 스페츠나츠 등 정예 부대를 위주로 배치되기 시작했죠. AK-47과 AKM의 경우처럼 PK와 PKM도 구공산권 국가들이 많이 썼습니다.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중국 등에서 복제 생산됐고 폴란드는 나토 가입 이후 7.62mm 나토 버전의 PKM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PKM 계열 총기들은 무려 100만 정 이상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사용국은 100여 개국에 가까우며 반세기 넘게 현역의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는데요. 뭐 모신나강이나 수랭식 기관총에 비하면 애교죠. 의외로 명줄이긴 PKM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